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관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결국 가족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그 가족이 내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사고나 병으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삶과 돈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나? 형제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틈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성년후견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성년후견제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장치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해주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공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 원칙을 무시한 결과로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한 형이 동생의 보험금을 사용해 아파트를 구입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혹은 그래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여러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1년 제주도의 한 여름날, 한 가정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51살이던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길을 건너던 순간 차량과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지요. 그 결과 동생은 뇌병변 장애를 얻었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히 직장을 다니던 이가 오늘은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역시 같은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1억 4,400여만 원. 겉으로는 큰 액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 들어갈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간병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간병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도 몇 년이 지나면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동생의 돈과 생활을 누가 맡아야 할까? 믿을 만한 사람이 대신 관리해줘야 하지 않겠나? 결국 가족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동생을 위해 누군가 대신 관리해줄 사람을 정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친형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동생을 지켜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다. 주변 가족들도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형이 맡으면 믿을 수 있겠지. 가족이라는 말에는 본능적인 신뢰가 따라옵니다. 가족이니까 더 잘 알 것 같고, 가족이니까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이 전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 순간 누구도 형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는 큰 불행 앞에서 형제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은 오히려 감동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 순간이 훗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조금 멈추고 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성년후 견제도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비슷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선고하면 그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할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나치게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바꾼 것이 바로 지금의 성년후 견제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치매를 앓거나 심각한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그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돕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후견인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견인은 법이 맡긴 공적인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작은 공무원처럼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거나 땅을 처분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 어차피 같이 사는 돈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냉정하게 절차를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할까요? 바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는 일,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이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은 절차라는 울타리를 세워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사건의 형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적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고 모든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는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신뢰는 절차로 증명된다는 말. 바로 이 성년후 견제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시간은 흘러 동생이 사고를 당한 지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형은 매일같이 동생을 곁에서 보살폈습니다. 24시간 함께 지내며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병원 치료에도 동행했습니다. 사실상 형의 삶은 동생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큰 결정을 내립니다. 동생의 보험금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부족한 금액은 본인의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이 자기 돈과 동생의 돈을 섞어 함께 쓸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파트의 명의가 오직 형 단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의 지분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동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형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늘린 셈이 된 것입니다. 형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생을 돌보려면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는 동생이 지내기에도 편리했고 사실상 제가 5년 넘게 24시간 간병을 맡아왔으니 제 보수의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간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이고 씻기고 잠도 거의 못 자며 곁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고단한 세월 동안 형이 받은 보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형이 아무리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형이 정말로 동생을 위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 했다면 방법은 있었습니다.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고 동생의 생활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정당한 보수를 원했다면 역시 법원의 보수 청구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가족인데 굳이 절차가 필요할까? 내가 직접 돌보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시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선의일까요? 아니면 위법일까요? 이 질문이 결국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선택은 결국 법원의 눈에 띄게 됩니다. 2011년 교통사고 이후 동생이 후견 대상자가 되었을 때 법원은 형에게 성년 후견인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은 단순히 형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년 후 견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가족일 수도 있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 예컨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은 그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를 사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판단으로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살기 편한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동생을 돌본 시간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명백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은 가족이라고 해도 사적인 판단으로 재산을 움직일 권한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사실은 후견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동생 명의로 이전하라 혹은 원상 회복을 하라.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명예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을까요? 어찌 되었든 그는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이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친족상도례라는 법 규정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면책을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후견인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잘못 다루었을 때 가족끼리 문제라며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서 횡령 사건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법원의 고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과연 형의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아파트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지, 동생이 홀대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사 결과 형은 실제로 동생을 꽤 성실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을 게을리하거나 동생을 방치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잠시 고민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형이 악의적으로 동생의 돈을 빼돌린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법의 눈은 다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어디까지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둡니다. 형이 아무리 성심껏 돌보았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비교적 잘 돌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년 후견인이라 할지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겼으니 횡령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 판단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후견인이라면 누구든 선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가족이든 아니든 그 순간부터는 공적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법의 언어로 말하면 후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형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돌보기 위해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을 간병했습니다.
이것은 제 보수 성격으로 제 명의로 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간병의 고단함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 성격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보수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심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후견인의 공적 지위를 지켜주는 장치이자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검찰은 형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임명된 순간부터는 신족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결국 형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형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간병을 이어온 형의 삶은 분명 힘겨웠을 겁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을 돌봐왔습니다. 식사부터 목욕, 병원 진료 동행까지 모두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은 온전히 동생을 위한 것이 되었지요. 그런데 누가 제 노고를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상 차원에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한 것뿐입니다. 형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사랑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일입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피로,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압박, 경제적 부담까지. 어쩌면 그는 마음 깊숙이 이 정도는 나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래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그의 고생도 보상받고 동생의 권리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으며 결국 동생의 돈을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묶어버린 겁니다. 재판부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왜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가족인데 굳이 그런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제가 돌보는 것이니 저의 노고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형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분명 그는 동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간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후견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이 된 순간부터는 사적인 형제가 아니라 공적인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은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제가 만약 동생을 내팽개치고 시설에 보내버렸다면 아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법정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신과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 형은 자신이 법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호소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정당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마침내 판사의 판결을 듣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정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은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생은 직접 올 수 없었지만 그의 법적 대리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적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성년 후견인이 된 순간부터 형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동생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법적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을 앞세워 임의로 재산을 사용한다면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은 오직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이를 어기면 설사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죄를 면하게 하는 친족상돌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면책을 주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빼돌렸을 때도 가족끼리의 문제로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규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은 성년 후견인으로서 동생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며 후견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합니다.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선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횡령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액이 크고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형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이 수년간 동생을 실제로 돌본 사실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성년 후견인 제도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은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은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도 공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한 재산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데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년 후 견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판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성년 후 견제도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자연스럽게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관리 소홀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은 공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후견인을 법원이 직접 선임하고 그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공적 관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이 제도의 취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 후견인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가족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며 돈을 대신 쓰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흔히 가족끼리인데 뭐 어떠냐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형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간병을 이어온 고단한 삶,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원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제도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형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처럼 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도 인정받고 동생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었겠지요. 결국 이번 판결은 후견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후견인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약자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형제가 법정에서 다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 산 형, 첫 실형 선고. 성년후견인 제도, 공적 책임 강조한 판결. 이런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는 수많은 의견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을 두둔했습니다. 5년 동안 24시간 간병을 했다면 그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 나라에서 간병인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면서 가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 이처럼 형의 입장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후견인은 법적으로 맡은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동생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다. 만약 이런 판결을 무죄로 했다면 후견인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은 이번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굳건히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간병과 보살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판결은 옳지만 동시에 가족 간병인의 고통을 덜어줄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온 것입니다.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 중풍 환자, 뇌병변 장애인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후견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약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한 일반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가족을 돌보는 대가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법을 잘 알지 못해 선의로 한 행동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법, 사회적 책임이 얽힌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족을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지켜줄 존재,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세대에게 가족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족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쉽게 넘을 수 있는 선, 가족이기에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굳이 법원 허가까지 필요하겠나? 그 한마디 속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더라도 후견인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사적 울타리를 넘어 공적 책임으로 바뀝니다. 사랑과 희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법과 권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끼리인데 괜찮다. 내 돈이 어디 있니? 혈육이니까 서로 믿어야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들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때로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형의 선택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동생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핑계 삼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헌신과 보상, 사랑과 책임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정답은 아마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것이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기에 더 투명해야 하고 서로를 위하기에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헌신은 오히려 배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법과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 위에서만 빛날 수 있으니까요. 성년 후 견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먼저 이번 판결은 제도의 신뢰를 지켜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족이니까 괜찮다라며 눈 감아 주었다면 후견인 제도는 사실상 무너졌을 겁니다. 누구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번 판결은 성년 후견은 단순한 가족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간병인의 고통을 제도는 얼마나 보상해주고 있는가? 실제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모든 짐을 떠안고 있습니다. 형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가 느꼈던 억울함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엄격한 감독, 다른 하나는 충분한 지원입니다. 감독이 없다면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지원이 없다면 후견인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도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년 후견인이 되면 법적 책임이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앞으로는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뇌질환 환자,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면서 성년 후견 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픈 교훈이지만 제도를 더 굳건히 만들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제도의 미래는 단 하나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년 후견 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언제든 우리 자신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성년 후견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계약을 해두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의사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관계만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재산과 간병, 보상과 책임이 얽히면 때로는 형제끼리도 갈라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셋째,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과 제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간병의 무게를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인 지원, 재정적 보상, 돌봄 서비스 강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책임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성년 후 견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안전망은 지켜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법을 존중하십시오.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절차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세대의 노인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함께 내십시오. 이것이 이번 판결이 우리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은 동생, 그를 돌본 형, 그리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두 사람.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과 절차를 무시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가족의 사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헌신이 보상받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법은 정말로 인간적인 사정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각자의 삶과 경험에 따라 여러분이 내리는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이 억울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성년 후 견제도의 무게를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느 날 내 가족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답을 미리 고민하게 해줍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사람,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자녀 세대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오늘 들으신 교훈을 떠올려 주십시오. 가족의 사랑은 법과 절차 위에서만 빛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년 후 견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그 안전망을 흔드는 순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약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절차를 따라간다면 그 안전망은 든든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제도와 법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성년 후견인 제도와 그 첫 유죄 판결에 관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법과 정의,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